Hey, I heard 1967년 North 서울의 Korea 한 is living better 대학생이 than us these 친구에게 days?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요즘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더라? 이 한마디로 그는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단 한마디 말 때문에 간첩이 되고 고문을 받고 인생이 망가지는 시대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Hey. 색깔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I 합니다. heard North Korea is better off than 지금은 us these 자유롭게 days. 빨갛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North Korea is 이런 better off 단어 than us 하나가 these days.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셔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빨갱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는 자랑스러운 의미였다는 것을 아세요? 홍범도 장군, 일제강점기 최고의 독립투사 중 한 분이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자신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내 직업은 빨치산이다. 심지어 묘비에도 빨치산 대장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빨치산, 즉 파르티잔은 러시아어로 동지라는 뜻입니다. 유럽에서는 나치에 맞서 싸우는 레지스탄스들을 파르티잔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멋지고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죠.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의 파르티잔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파르티잔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빨치산들은 조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단어가 언제부터 저주받은 단어가 된 걸까요? 해방 후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적 말이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빨간색이야. 빨치산도 빨갛잖아. 그럼 빨치산은 이퀄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빨치산에 쟁이를 붙여서 빨갱이라는 비하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술쟁이, 도둑놈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1948년 10월 19일 이날이 빨갱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해 4월부터 제주도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3 사건이죠. 제주도 인구 30만 명 중 공식적으로만 3만 명이 죽었어요.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정부는 제주도 진압을 위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로 가서 진압해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정부 수립된 지 겨우 2개월 된 상황에서 같은 민족, 같은 동포들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4연대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동족을 죽여야 하지? 이 명령은 잘못됐어. 그래서 그들은 항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을 죽일 수 없다. 이승만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놈들이 감히 명령에 불복종해? 이건 반란이야!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한 표현이 바로 빨갱이들을 진압해라!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수와 순천이 진압된 후 부역자 색출이란 명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어요. 너 밥 줬지? 너 물 한 잔 줬지? 너 하룻밤 재워줬지? 이런 이유만으로도 빨갱이 부역자가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색 기록으로만 3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어요. 대부분이 노인과 어린이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2개월 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 제2의 여순 사건을 막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든 빨갱이로 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1949년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보도연맹.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죠.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향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어요. 보도연맹에 이름만 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별로 할당량이 떨어진 거예요. 너희 지역에서 좌익분자 100명 모집해와. 성과를 내야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 이것만 사인하시면 쌀 한 포대 드려요. 쌀이요? 총알이요? 허허, 그럼 해야지요. 해방 직후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라고 우는 상황이었죠.
쌀 한 포 되면 가족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그냥 쌀을 준다니까 토작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1950년 2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긴급 결정,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보도연맹에 가입한 자들 모두 처리해버려라. 이것이 보도연맹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30만에서 4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추정됩니다. 형무소에 갇혀있던 정치범들도, 보도연맹에 가입한 농민들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예방청원에서 학살당했어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이윤죽 씨가 연기한 역할에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쌀 준다고 해서 사인한 것뿐이에요 라고 외치는 장면, 그리고 김수로 씨가 비켜 어차피 빨갱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쌀 한 포대에 속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시간이 흘러 1967년 무대는 서독 베를린으로 바뀝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서독으로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은 정말 가난했죠. 그런데 동베를린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었고 거기선 남조선 학생들 배고프제? 이리 와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가. 배고픈 유학생들에겐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어요. 정치적인 의도 전혀 없었죠.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1967년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6.8 부정선거, 여당인 공화당이 야당표를 대놓고 불태워버렸어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죠. 언론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상황이었죠. 박정희, 김부장, 김형옥, 네 까카.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데 뭔가 국민 관심을 돌릴 만한 거 없나? 김형옥, 카카. 마침 좋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서 밥을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박정희, 뭐? 그럼 걔들 다 빨갱이네? 리스트 뽑아와. 이렇게 해서 194명의 무고한 유학생들이 동베를린 간첩단으로 조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생들만 잡아서는 임팩트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윤희상 선생이었어요. 윤희상 선생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유럽에서 더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였어요. 윤희상 선생도 당연히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 가서 밥도 드시고 평양도 한번 다녀오셨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거예요. 중앙정보부, 윤희상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납치입니다. 1967년 6월 서덕 호텔에서 윤희상 선생은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잠깐 서울에 다녀오시겠습니까? 갑자기 왜요? 윤희상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고 해요. 작곡가인 윤희상 선생에게는 이런 소음이 극도의 고문이었죠. 결국 윤희상 선생은 강제로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졌고 남산중앙정보부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산중앙정보부, 그곳에서 윤희상 선생에게 벌어진 일을 상상해 보세요. 야, 빨갱이 새끼야, 빨리 자백해. 저는 그냥 밥만 먹었을 뿐입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윤희상 선생은 유리 재떨이로 자신의 머리를 쳤어요.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간첩이 되었다. 하지만 서독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당장 윤희상을 석갈하지 않으면 외교 단절이다. 경제 원조도 중단한다. 박정희, 뭐? 윤희상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김영욱, 죄송합니다, 카카. 결국 윤희상 선생은 석방되어 서독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는 절대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희생자, 천상병 시인 기억나시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 아름다운 시를 쓰신 분이에요. 천상병 시인의 죄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동베를린 사건 관련자에게 1,000원을 받은 것! 그게 전부였어요. 6개월 동안 남산에서 전기 고문을 당하신 후 천상병 시인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셨어요. 지금 인사동에 가시면 귀천이라는 다방이 있어요. 천상병 시인이 생계를 위해 운운하시던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색깔론이 존재합니다. 너 좌파지, 너 우파지 하면서 사람을 가르려고 하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 번 찍힌 낙인이 한 사람의 인상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